나는 1951년 겨울에 태어났다. 마을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 얼굴엔 그늘이 늘 달라붙어 다녔다. 어머니는 나를 순자라 부르셨다. 순하고 착하게 자라라고 입술을 꼭 깨물며 말하셨다. 나는 그 순하다는 말을 오래 이해하지 못했다. 순함은 밥처럼 씹을 수도 담요처럼 덮을 수도 없었으니까. 배고픈 날이 많았다. 칡뿌리를 고아 만든 죽이 우리 집 상차림의 전부인 날이 이어졌다. 그 쓴맛을 삼키면서도 나는 밥이라는 단어를 잊지 않으려 애썼다. 언젠가 우리도 하얀 쌀밥을 지어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변명하듯 되뇌었다. 어머니는 가끔 숨겨둔 쌀 한 줌을 꺼내 물에 우리셨다. 그 미음이 내 입에 닿으면 세상이 잠깐 달콤해졌다. 아이들은 작은 것에도 환호했다. 군인들이 두고 간 담요 한 장, 밀가루 한 줌에도 마을은 웅성거렸다. 우리 집 담요는 해져서 구멍 사이로 찬바람이 슉슉 들어왔다. 그 밤들에 나는 어머니의 옆구리를 더 꼭 끌어안았다. 체온이야말로 가진 것의 전부였던 시절이었다. 어머니의 심장 소리가 내 귓가에서 똑딱똑딱 시계처럼 울렸다. 그 소리에 맞춰 나는 잠들곤 했다. 아버지는 소식이 없었다. 어머니는 전쟁이 끝나면 돌아오신다 했지만 그 문장은 끝날 때마다 떨렸다. 나는 어느 날부터 아버지를 기다리는 법을 멈췄다. 기다림에도 체력이 든다는 걸 어린 나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일지 상상했다. 키가 클까, 목소리가 낮을까, 나를 안아 올리면 세상이 높아 보일까? 그런 상상은 기다림보다 덜 아팠다. 마을에는 전쟁고아들이 많았다. 그들과 함께 뛰놀면서 나는 배웠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것을. 누군가 사탕 한 개를 얻으면 우리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하찼다. 그 달콤함이 혀끝에서 사라져도 함께 나눈 기억은 오래 남았다. 밤이면 멀리서 총성이 들렸다. 사람들은 숨을 고르고 대화는 반 토막으로 잘렸다. 그래도 새벽이면 어머니는 장터로 나가셨다. 손이 트고 거칠어지는 만큼 우리 집 솥도 조금씩 무거워졌다. 그 무게만큼 나는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세상은 냉혹했지만 냉혹한 것도 언젠가는 익숙해진다는 걸 그때 알았다. 어머니는 밤늦게 돌아와서도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옛적에 착한 아이가 살았는데 그 아이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들. 나는 그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고 싶었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을 가슴에 품고 잠들었다. 나는 학교담을 바깥에서 오래 서 있었다. 창문 안 칠판 앞에 선 선생님은 분필을 달그락거리며 글자를 그렸다. 그 하얀 선들이 내게는 눈송이처럼 보였다. 닿을 수 없는 겨울의 빛. 학비가 모자라 수업을 못 가는 날, 나는 교실 바깥에서 그 소리를 훔쳐들었다. 때로는 창틀에 턱을 괴고, 때로는 담벼락에 기대어서 어머니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밥보다 가벼워서 배고픈 날에는 오래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다. 대신 나는 밤마다 공책을 만들어 글자를 흉내냈다. 신문지 빈 공간에 막대기 같은 획을 그었다 지웠다를 반복했다. 순서도 모양도 틀렸지만 흉내내는 일부터 시작하면 뭐든 조금은 나아진다고 믿었다. 마을 할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70이 넘은 그분은 젊은 시절 한문을 배우셨다고 했다. 순자야, 글자를 배우고 싶으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나는 할아버지 댁 마루에서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했다. 하늘 천, 땅지, 거물 현, 누를 황.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혀에서 굴러나올 때마다
세상이 조금씩 넓어지는 기분이었다. 동네 서당에 몇 달을 다녔다. 선생은 나를 늦깎이라고 불렀다. 나는 그 말을 칭찬처럼 들었다. 늦었지만 깎아낸다니 제 모양을 찾아간다는 뜻 같았다. 기억과 니은이 어깨를 맞대는 법, 시옷은 날개처럼 뻗어야 예쁘다는 것, 그런 사소한 원칙들이 내 속에 자리를 잡았다. 글자를 알게 되자 세상은 갑자기 소리를 줄이고 대신 모양을 키웠다. 간판, 전표, 전단지. 읽힌다는 건 세상을 해석하는 새로운 관절이 생기는 일이었다. 서당에서 만난 친구들과 나는 글짓기 놀이를 했다. 누가 더 예쁜 글자를 쓰는지, 누가 더 긴 문장을 만드는지 겨루었다. 이기고 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함께 배운다는 기쁨이었다. 서로의 공책을 들여다보며 감탄하고 틀린 곳을 알려주며 웃었다. 배움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그때 배웠다. 하지만 공부는 늘 돈과 시간을 요구했다. 집안 사정이 휘청이면 내 공부부터 접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창피하지 않으려 애썼다. 창피함보다 중요한 건 계속하는 일이었다. 멈춘 날에도 다시 돌아오는 것. 나는 그 방법을 배웠다. 내 공부는 직선이 아니라 자꾸 돌아 나오는 구분길이었다. 그래도 한 획씩 나는 내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내는 사람이 되어갔다. 어머니는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가끔 눈을 적시셨다. 공부 많이 해서 우리 순자는 글 잘 아는 사람이 되거라. 어머니의 기대는 무거웠지만 따뜻했다.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다. 책 한 권이라도 더 읽고 글자 하나라도 더 정확히 써서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만들어드리고 싶었다. 밤늦게 등불 아래서 글자를 쓰다 보면 손목이 아프고 눈이 침침해졌다. 그래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각 글자마다 정성을 다해 선을 그었다. 내가 쓴 글자들이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들이 모여서 이야기가 되는 과정이 신기했다. 글을 쓴다는 건 내 생각을 세상에 남기는 일이었다. 16이 되던 해 나는 처음으로 기차를 탔다. 나무 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니 세상이 빠르게 지나갔다. 논밭, 산, 강, 그리고 점점 많아지는 집들. 서울이라는 도시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했다. 사람들은 모두 어디론가 바삐 걸어갔고 나는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으려 애썼다. 첫 번째 일자리는 식당이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나물 다듬기, 밥 짓기까지. 손이 거칠어지고 등이 굽어졌지만 한 달에 한 번 받는 월급 봉투의 무게는 소중했다. 그 돈의 절반은 고향 어머니께 붙였고 나머지로는 작은 방 한 칸을 얻어 살았다. 벽지가 뜯어지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 방이었지만 내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도시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양했다. 나처럼 시골에서 올라온 소녀들, 공부를 계속하려는 청년들,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세상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고향에서는 몰랐던 새로운 세계가 내 앞에 펼쳐졌다. 18이 되던 해 나는 공장으로 일자리를 옮겼다. 공장 굴뚝은 하늘을 찔렀고 기계는 낮밤을 가져다 섞었다. 서툰 손으로 바늘을 꿰고 오차를 맞추고 벨트에 손가락을 다치지 않으려 악착같이 집중했다. 하루에 몇백 장씩 같은 부품을 조립하며 시간의 질감이 한 장 한 장 얇아지는 걸 느꼈다. 여공 숙소에서는 서로의 꿈이 낮은 목소리로 오갔다. 누군가는 오빠 학비를 대겠다고, 누군가는 집 한 칸을 사겠다고, 또 누군가는 결혼하여 이 지독한 밤을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숫자를 셌다. 월급 봉투의 두께, 고향으로 붙일 돈, 남는 단돈 몇 푼. 꿈은 늘 계산과 함께였다.
공장장은 빠른 손을 칭찬했다. 나는 칭찬을 급여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에 기대어 더 오래 서 있었고, 더 적게 쉬었고, 손등에 굳은 살을 자랑처럼 어루만졌다. 기계의 박자에 몸을 맞추다 보면 어느새 내 호흡도 톱니처럼 딸깍딸깍 소리를 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 나는 스스로를 공장에 납품하고 있었다. 청춘이라는 재고를 분량 없이. 그래도 동무들과 웃을 때가 있었다. 야식으로 나눠 먹은 김밥 한 줄, 퇴근길에 산 싸구려 머리핀 하나, 명절 기차표를 손에 넣었을 때의 떨림. 그 사소한 기쁨들은 우리를 부서지지 않게 붙들었다. 기계의 소음에 묻히지 않는 인간의 목소리, 그게 바로 우리였다. 주말이면 나는 도서관에 갔다. 공장에서 번 돈으로 조금씩 책을 사서 읽었다. 소설책을 읽으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모험담, 역사 이야기들이 내 마음속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주었다.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줄 몰랐다. 공장에서 만난 영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나보다 2살 많은 그 언니는 야간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순자야, 너도 같이 다니지 않을래? 영희 언니의 제안은 내 마음을 흔들었다. 일하며 공부한다는 게 가능할까? 고민 끝에 나는 야간 중학교에 등록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야간 중학교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한 후 학교에 가면 눈꺼풀이 무거웠다. 그래도 나는 졸지 않으려 노력했다. 볼펜을 꽉 쥐고 손등을 꼬집기도 하고 찬물로 얼굴을 씻고 교실로 뛰어들어가기도 했다. 선생님들은 우리 같은 학생들을 이해해 주셨다. 늦더라도 졸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격려해 주셨다. 수학 시간이 가장 어려웠다. 숫자와 공식들이 머릿속에서 엉켜버렸다. 집에 돌아와서도 문제를 풀어보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럴 때면 영희 언니가 옆에 앉아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이렇게 생각해봐, 순자야. 이 공식은 마치 요리 레시피 같은 거야. 순서대로 따라하면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 것처럼. 언니의 비유는 항상 이해하기 쉬웠다. 국어 시간에는 시를 배웠다. 윤동주의 서시를 처음 읽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이라는 구절이 마음 깊이 박혔다. 나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들어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싶었다. 역사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과거를 배웠다. 일제강점기, 광복, 한국전쟁. 내가 태어날 때의 그 혼란스러운 시절이 역사 교과서에 나와 있었다. 나는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니 내가 대견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들었다. 2년 만에 나는 중학교를 졸업했다. 졸업장을 받던 날 나는 눈물을 흘렸다. 배우고 싶어 했던 그 어린 시절의 꿈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진 것 같았다. 영희 언니도 함께 울었다. 우리가 해냈어, 순자야. 언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정말 해냈다. 공장에서의 일도 점점 익숙해졌다. 이제는 신임 여공들을 가르치는 일도 맡게 되었다. 나처럼 시골에서 올라온 어린 아이들에게 바느질하는 법을 알려주고 도시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가르치는 일은 보람이 있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내가 배운 것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 기뻤다. 21살이 되던 해 나는 작은 결심을 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로 한 것이다. 중학교를 졸업했으니 이제 고등학교 과정도 배우고 싶었다. 영희 언니도 같은 생각이었다.
우리는 함께 검정고시 준비반에 등록했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고등학교 과정은 중학교보다 훨씬 어려웠다. 특히 영어와 수학이 복잡했다. 영어 알파벳부터 다시 배워야 했고, 수학은 2차 방정식이나 함수 같은 어려운 개념들이 나왔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모르는 것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공부했고, 이해될 때까지 선생님께 질문했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다.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될 때마다 세상이 더 넓어지는 기분이었다. 영어로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수학 문제를 스스로 풀어냈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23세 나는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다. 그의 이름은 김철수였다. 공장 근처 야간 고등학교에서 만난 그는 나보다 3살 많은 성실한 청년이었다. 낮에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밤에는 나처럼 공부를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같이 공부하는 동기 정도로 알고 지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다. 나는 우산을 챙기지 못해서 처마 밑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철수가 다가와서 자신의 우산을 내밀었다. 같이 가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우산 아래에서 함께 걸으며 나는 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꿈, 나의 꿈,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들. 철수는 고향이 전라남도 광주였다. 그 역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도시로 올라온 것이었다. 부모님을 도와드리기 위해 일찍 사회에 나왔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나와 비슷한 처지였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공부가 끝난 후 가까운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거나 주말에는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기도 했다. 그는 항상 나를 배려해 주었고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함께 있으면 시간이 금세 지나갔다. 순자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1년 정도 사귄 후 철수가 조심스럽게 청혼했다.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사랑하는 마음은 확실했지만 결혼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철수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네, 좋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대답했다.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했다. 예식장 대신 작은 교회에서 간단히 예식을 올렸다. 양가 부모님과 몇몇 친구들만 참석한 조용한 결혼식이었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흰 원피스를 입고 부케를 든 내 모습이 거울에 비친 걸 보며 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설렘을 느꼈다. 신혼집은 작은 투룸 아파트였다. 전세 보증금도 부족해서 철수의 회사 동료에게 돈을 빌려야 했다. 하지만 우리만의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다. 낡은 가구들이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배치하고 꾸며나갔다. 작은 식탁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 세상이 완전해지는 듯했다. 결혼 후에도 나는 공장에서 일을 계속했다. 철수도 자신의 직장에서 성실히 일했다. 우리는 각자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응원했다. 나는 검정고시를 통과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얻었고 철수는 야간 대학에 진학했다. 서로의 공부를 도와주며 함께 성장해 나갔다. 첫 번째 결혼 기념일에 철수는 작은 반지를 선물해 주었다. 많이 비싸지는 않지만 내 마음이 담긴 거예요. 그 반지를 끼고 보니 내 손이 더 예뻐 보였다. 가난해도 사랑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진정으로 깨달았다. 결혼 2년 차에 나는 임신했다. 입덧이 심해서 공장에서 일하기가 힘들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힘이 났다.
철수는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등을 쓸어주며 위로해 주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의 따뜻한 손길이 큰 위안이 되었다. 1976년 봄 첫 아이를 낳던 날, 나는 비로소 내 몸의 의미를 알았다. 살려낸다는 감각, 그것이 나를 다른 시간으로 데려갔다. 아이의 체온을 품고 한숨을 내쉴 때 공장 소음은 멀어지고 젖은 기저귀의 무게가 세계가 되었다. 우리는 아이를 민수라고 이름 지었다. 백성이 주인이 되는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곧 현실이 고개를 들었다. 분유가, 집세, 연탄. 행복과 계산이 늘 동시에 찾아왔다. 나는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 달 만에 다시 일터로 나가야 했다. 아이는 시어머니가 돌봐주시기로 했다. 시어머니는 나보다 아이를 더 잘 돌보셨지만 내가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다. 철수는 야근이 잦았고 나는 다시 부업을 시작했다. 밤이면 재봉틀이 우리 집의 심장처럼 뛰었다. 아이가 잠들면 나는 페달을 밟았고 바늘은 천 위에 작은 길을 냈다. 그 길들이 모여 아이의 내일을 감싸주기를 바랐다. 가난은 우리를 좁게 만들었지만 서로의 어깨를 세게 밀착시키기도 했다. 우리는 다투었고 또 금방 화해했다. 화해할 수밖에 없었다. 서로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으니까. 민수가 두 돌이 되던 1978년 둘째를 가졌다. 이번에는 딸이었다. 은영이라고 이름 지었다. 은처럼 귀하고 영원히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아이 둘을 키우는 일은 상상보다 훨씬 힘들었다. 하나가 울면 다른 하나도 따라 울고 밤잠을 제대로 자기 어려웠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울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가끔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새로운 선이 생겨 있었다. 피곤의 선, 근심의 선. 그 선들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때로는 억척스럽게, 때로는 울컥거리게. 그래도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만은 잃지 않았다. 그 길의 끝에는 늘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아이들이 조금 자라자 나는 그들에게 공부의 중요성을 일러주었다. 엄마처럼 힘들게 살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라. 민수는 똑똑했고 책 읽기를 좋아했다. 은영이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연필로 끼적거리며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주고 싶었다. 집안 경제가 조금 나아지자 우리는 더 큰 집으로 이사했다. 방이 하나 더 있는 아파트였다. 아이들이 각자의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사하던 날 민수가 말했다. 엄마, 우리 집이 정말 넓어졌네. 아이의 기쁜 표정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철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야간 대학을 졸업한 것이 인정받아 과장이 되었다. 월급도 조금 올랐다. 우리는 그 돈으로 아이들 교육비에 더 신경 쓸 수 있게 되었다. 민수를 태권도 학원에 보내고 은영이에게는 피아노를 배우게 해주었다. 작은 꿈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었다. 1980년대가 되자 거리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젊은이들은 민주주의를 외쳤고 공장 앞에도 전단이 뿌려졌다. 텔레비전은 소음을 줄였지만 현실은 더 크게 울렸다. 나는 손에 쥔 국자를 내려놓고 창틀을 잡았다. 민수가 학교에서 들고 온 유인물 한 장이 내 손바닥을 달구었다. 1980년 5월 철수의 고향 전라남도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이 뉴스를 통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거리의 소문과 라디오를 통해 심상치 않은 소식들이 들려왔다. 철수는 며칠 동안 초조해했다. 고향 친구들,
가족들 소식을 듣기 위해 라디오를 붙잡고 있었다. 내 친구들이 거기 있을 텐데. 내 동생들은 괜찮을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없이 함께 있어 주었다. 몇 달 후에야 진실이 조금씩 드러났다. 철수는 며칠 동안 울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내가 거기 있었다면 하며 자책하는 그를 달래는 일이 내 몫이었다. 철수는 그 일 이후로 변했다. 뉴스를 더 주의 깊게 보고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고향에 대한 죄책감과 분노가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어머니였고 동시에 시민이었다. 두 이름 중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해야 할지 몰라 밤마다 베개를 뒤집었다. 민수가 중학생이 되어 집회에 가겠다고 등을 돌렸을 때 나는 조용히 말했다. 돌아올 길을 잊지 마라. 허락도 금지도 아닌 말. 그 언저리에 내가 있었다. 그날들에 우리는 많이도 줄을 섰다. 투표소 앞에서, 버스 정류장 옆에서, 생필품 가게 앞에서 줄을 서는 동안 사람들은 말수가 늘었다. 서로의 사정을 물었고 얼굴을 외웠고 나중에 길에서 마주치면 눈인사를 건넸다. 시대의 풍파는 우리를 흩뜨리면서도 이상하게 엮었다. 버티는 법을 공동으로 학습하게 했다. 1987년 6월 거리에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직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도 그 물결에 휩쓸렸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는 목소리들이 하늘에 닿을 듯 높았다. 나는 그 속에서 묘한 감동을 느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철수의 고향에서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늦게 돌아온 민수의 옷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다. 나는 그 먼지를 털며 가만히 물었다. 무서웠니? 민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무섭기보다는 가슴이 뛰었어요, 엄마. 우리나라가 정말 바뀔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때로는 묻지 않는 일이 믿는 일의 다른 이름이라는 걸 그때 배웠다. 은영이는 그런 아버지와 오빠를 보며 자랐다. 아직 어렸지만 그 아이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엄마, 왜 아빠랑 오빠는 맨날 뉴스만 봐요? 나는 은영이를 무릎에 앉히고 설명해 주었다.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듯 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렸다.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다. 우리 가족도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경기를 관람했다. 손정한 선수가 복싱에서 금메달을 딸 때 우리는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었다.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변화의 바람은 우리 일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철수의 회사에도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철수는 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제는 정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고향에 대한 죄책감이 조금씩 사명감으로 바뀌고 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며 우리 가족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민수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은영이는 중학생이 되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집안 분위기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내가 모든 걸 결정했다면 이제는 아이들의 의견도 중요해졌다. 민수는 공부를 잘했다. 특히 수학과 과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담임 선생님은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 문제였다. 우리 형편으로는 부담이 너무 컸다. 나는 밤늦게 철수와 상의했다. 아이의 꿈을 포기시킬 수는 없지 않을까요?
철수도 같은 생각이었다. 우리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민수를 대학에 보내기로 결심했다. 나는 공장 일 외에도 부업을 더 늘렸다. 주말에는 시장에서 옷을 팔기도 하고 집에서 단순 조립 작업을 하기도 했다. 손목이 아프고 눈이 침침해졌지만 민수의 미래를 생각하면 견딜만 했다. 철수도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낮에는 회사 일, 밤에는 편의점 알바. 우리 부부는 거의 만날 시간이 없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동지애를 느꼈다. 은영이는 오빠와는 다른 매력이 있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미술 선생님도 재능을 인정해 주셨다. 하지만 미술 역시 돈이 많이 드는 분야였다. 화구비, 학원비, 재료비 등등. 나는 고민이 많았다. 두 아이 모두의 꿈을 지원해주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은영이가 말했다. 엄마, 저는 취미로만 그림 그려도 괜찮아요. 오빠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은영이의 배려심에 마음이 아팠다. 아이들이 이런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나는 은영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너도 내 꿈을 포기하지 마라. 엄마가 방법을 찾아볼게. 1994년 민수는 마침내 대학에 합격했다. 서울의 한 공가대학이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우리 가족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민수는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큰절을 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등록금 마련이 급했다. 우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민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고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고 결국 2학년 때부터는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은영이도 고등학생이 되었다. 여전히 그림을 좋아했지만 현실적으로 미술대학 진학은 어려웠다. 대신 디자인 쪽으로 진로를 정했다. 실용성과 예술성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분야였다. 나는 은영이의 선택을 지지했다. 아이가 스스로 현실과 꿈의 절충점을 찾아낸 것이 대견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나도 변했다. 예전에는 그저 생계를 위해 일했다면 이제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일했다. 목표가 분명해지니 힘든 일도 견딜만 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잘 자라주는 모습을 보며 엄마로서의 보람을 느꼈다. 민수가 대학 3학년이 되던 해 그는 학생회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철수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자신만의 신념도 생긴 것 같았다. 엄마, 저도 우리나라를 위해 뭔가 해야겠어요. 민수의 말에 나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막을 수는 없었다. 아이에게도 자신만의 길이 있었으니까. 1997년 겨울 라디오에서 어려운 단어가 흘러나왔다. 외환위기, 구조조정, 실업. 단어들은 차갑고 무거웠다. 철수의 회사에서도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다. 다행히 철수는 살아남았지만 동료 절반이 회사를 떠나야 했다. 봉투 하나씩 들고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우리는 서로를 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이 많아지면 더 무너질까봐. 민수는 대학 4학년이었고 은영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최악의 타이밍이었다. 취업도 어려워지고 등록금도 계속 필요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더 많은 일을 찾아 나섰다. 남의 밭에서 떼어온 부추를 다듬고 김을 한 장 한 장 포장했다. 시장에서 장사도 시작했다. 손끝이 까슬해졌다. 그래도 손님이 맛있네 한마디 하면 그 말이 통장 잔고보다
먼저 나를 일으켰다. 철수도 추가 아르바이트를 늘렸다. 택배 상하차부터 야간 경비까지. 밤에 돌아온 그의 어깨는 늘 젖어 있었다. 땀인지 비인지 구분하지 않았다. 구분할 필요도 없었다. 모두 생활의 액체였으니까. 은영이가 말했다. 엄마, 저 대학 안 가도 돼요. 취업할게요. 나는 펄쩍 뛰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공부하고 싶어 했는데. 하지만 은영이의 마음도 이해했다. 집안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아이였다. 결국 우리는 타협했다. 은영이는 전문대에 진학하기로 했다. 4년제보다는 등록금이 적고 취업도 빨리 할 수 있었다. 전세금이 오르고 생활비는 줄어들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리했다. 집을 지키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일, 나머지는 미루고 또 미뤘다. 외식은 꿈도 꾸지 못했고 새 옷은 1년에 한 벌씩만 샀다. 그래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았다. 전국이 다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민수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에 매달렸다. 하지만 어느 회사도 신입사원을 뽑지 않았다. 이력서를 수십 통 넣어도 면접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다. 민수는 점점 우울해졌다. 4년 동안 공부한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나는 민수를 위로했다. 포기하지 마라.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밤마다 민수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벽을 통해 들려왔다. 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아이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지만 나 역시 불안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우리 가족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1998년 봄 민수가 드디어 작은 IT 회사에 취업했다. 월급은 적었지만 정식 직장이었다. 온 가족이 기뻤다. 민수는 첫 월급을 받아서 우리에게 작은 선물을 사왔다. 엄마, 아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은영이도 전문대에 잘 적응했다.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며 컴퓨터 그래픽을 배웠다. 새로운 기술에 금세 익숙해지는 은영이를 보며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빨리 변화에 적응했다. 나는 그의 겨울에 중요한 것을 배웠다. 낙담은 사치라는 것, 체념과 포기는 다른 것이라는 것. 위기는 지나가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은 평생 남는다는 것.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며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다. 봄이 오니 채소값이 조금 내렸다. 시장 골목에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다. 우리는 그 김 속에서 웃음을 되찾았다. 큰 웃음은 아니었지만 오래가는 웃음이었다. 위기는 지나갔고 상처는 남았고 상처는 결국 살이 되었다. 나는 내 손등에 굳은 살을 쓰다듬으며 다시 앞으로 걸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며 세상이 빠르게 변했다. 인터넷이 보급되고 휴대폰이 일반화되었다. 민수는 IT 회사에서 일하며 이런 변화의 최전선에 있었다. 집에 와서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해 설명해 주었지만 나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가 자랑스러워하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했다. 엄마, 이제 전 세계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전화보다 훨씬 저렴하게요. 민수가 신기한 듯 말했다. 전자우편이라는 것이었다. 나에게는 여전히 낯선 세계였지만 아이들이 그 세계에 적응해가는 모습이 대견했다. 은영이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광고회사에 취업했다.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자신의 재능을 발휘했다. 가끔 자신이 만든 광고를 텔레비전에서 보면 엄마, 저 광고 제가 만든 거예요. 라고 자랑했다. 그럴 때면 나는 정말 뿌듯했다. 아이가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경제도 점차 회복되었다.
철수의 회사도 다시 안정을 찾았고 월급도 조금씩 올랐다. 우리는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다. 빨리 갚는 일보다 갚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게 중요했다. 그 교훈을 IMF 때 확실히 배웠으니까. 2002년 월드컵이 열렸다. 온 나라가 붉은 악마가 되어 응원했다. 우리 가족도 광장에 나가서 함께 응원했다. 대한민국,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한국이 4강에 진출했을 때는 정말 온 나라가 하나가 된 기분이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 줄 몰랐어요. 은영이가 흥분해서 말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태극기를 흔들며 응원하는 내 모습이 신기했다. 이런 열정이 내 안에도 있었구나. 민수가 결혼을 발표했다. 회사 동료였던 여자와 사랑에 빠진 것이다. 예비 며느리는 착하고 예쁜 아가씨였다. 민수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다. 처음 집에 인사를 왔을 때 나는 떨렸다. 내 아들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며느리가 될 아이의 첫 인사는 정중했다. 나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2003년 가을 민수의 결혼식이 있었다. 아들이 신랑이 되어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언제 이렇게 커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나 싶었다. 예식장에서 신부 아버지가 딸의 손을 민수에게 맡기는 순간 나는 울컥했다. 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싶어서. 은영이도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사귀기 시작했다.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성실한 청년이었다. 은영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뻤다. 아이들이 각자의 인생을 꾸려가는 모습이 대견했다. 나는 50대에 접어들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더 여유로워졌다. 아이들이 독립하니 철수와 둘만의 시간이 많아졌다. 오랜만에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녔다. 신혼 때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하게 되었다. 순자야, 우리 참 잘 살아왔네. 철수가 말했다. 그렇다. 우리는 정말 잘 살아왔다.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했고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들을 잘 키웠고 서로를 믿고 의지했다. 돌이켜보니 후회할 것이 별로 없었다. 2005년 민수에게 첫 아이가 태어났다. 손자였다. 이름은 지훈이라고 지었다. 손주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까? 아이는 내 품에서 안온하게 잠들었다. 그 작은 숨소리, 따뜻한 체온이 내 가슴을 가득 채웠다. 할머니가 왔네, 지훈아. 내가 속삭이자 아이가 눈을 살짝 떴다. 그 순간 나는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다. 할머니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순자에서 엄마가 되었고 이제는 할머니가 되었다. 인생의 또 다른 장이 열리는 것 같았다. 손주가 태어나자 내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다. 이제는 할머니였다. 나는 그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주말마다 민수네 집에 가서 손주를 돌봤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먹이고 재우는 일. 30년 전 내 아이들을 키우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여유로웠다. 책임감보다는 기쁨이 더 컸다. 지훈이가 자라면서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했다. 아이는 리모컨을 능숙하게 다뤘고 컴퓨터 마우스를 자연스럽게 클릭했다. 나는 그 작은 손가락을 잡고 글자를 가르쳤다. 연필을 잡는 법, 회계 시작과 끝. 하지만 지훈이는 컴퓨터 키보드로 글자를 치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 글자는 빛으로 쓰였고
지우개가 없어도 사라졌다. 나는 잠깐 어지러웠다. 그래도 기특했다. 읽고 쓰는 도구가 달라져도 배우는 기쁨은 여전하다는 사실이. 은영이도 2007년에 결혼했다. 그리고 이듬해 2008년에 딸을 낳았다. 손녀였다. 서연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제 나에게는 손자 지훈이와 손녀 서연이가 있었다. 두 아이가 모두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서연이는 지훈이와는 다른 매력이 있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다. 지훈이가 활발하게 뛰어다닐 때 서연이는 구석에 앉아서 그림책을 보거나 인형을 가지고 놀았다. 두 아이의 성격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다. 손주들은 나에게 묻곤 한다. 할머니는 왜 그렇게 일을 많이 했어? 나는 대답한다. 먹고 살려고. 그리고 너희들을 만나려고. 아이들은 이해 못한 얼굴로 웃다가 이내 내 무릎을 베고 잔다. 그 작은 무게가 내 지난 세월을 덮어준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정확한 무게다. 사랑의 무게는 늘 그렇게 맞춤이었다. 나는 손주들에게 가끔 옛 이야기를 들려준다. 칡뿌리 죽의 쓴맛, 공장의 소리, 시장의 새벽. 지훈이는 묻는다. 할머니, 그때는 게임도 없었어요? 서연이는 핸드폰도 없었다고요? 하며 신기해한다.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그래도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단다. 친구들과 뛰어놀고, 책도 읽고, 가족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이야기는 씨앗처럼 심어두면 제때에 싹을 틔운다. 그때가 오면 아이들이 먼저 나를 찾아와 묻겠지. 할머니, 그때 그 얘기 다시 해줘.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내게 새로운 기쁨을 주었다. 지훈이가 첫걸음을 뗄 때, 서연이가 처음 할머니라고 부를 때, 그 순간들이 모두 소중한 보물이었다. 나는 이 아이들이 좋은 세상에서 자라기를 바랐다. 2010년 지훈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입학식 날 나도 함께 갔다. 작은 교복을 입고 새 가방을 맨 지훈이가 얼마나 의젓해 보이던지.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민수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세월이 정말 빨리 흐른다는 걸 실감했다. 할머니, 저 이제 학생이에요. 지훈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나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지훈이가 이제 어엿한 학생이 되었구나.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60대에 접어들면서 나는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뒤를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었다. 힘들었던 순간들도 이제는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철수와 나는 더욱 가까워졌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오며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들이 많아졌다.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마시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행복이었다. 순자야, 오늘 날씨가 참 좋네. 그러게요. 빨래하기 딱 좋은 날이네요. 그런 평범한 말들이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다. 민수와 은영이는 각자의 가정을 꾸리며 잘 살고 있었다. 가끔 온 가족이 모이면 집안이 시끌벅적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근황을 나누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 시간들이 내게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나는 이 무렵 동네 노인정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운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재미가 있었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다. 김할머니는 6.25 때 피난을 갔다가 가족을 잃은 아픈 기억이 있었다. 박할머니는 10남매를 키우며
고생한 이야기가 있었다. 모두들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지금은 웃으며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시간이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 같았다. 그때는 정말 다들 어려웠지. 김할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해. 서로 도우며 살았거든. 우리는 함께 김치도 담그고 전도 부치고 손주들 옷도 뜨개질로 만들었다.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젊을 때는 생계를 위해 했던 일들이 이제는 즐거움이 되었다. 가끔 옛날 공장 동료들과도 만났다. 영희 언니를 비롯해서 함께 야간 중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우리는 만날 때마다 그때 이야기를 했다. 그때 참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재미있었어. 맞아. 우리 진짜 열심히 살았어. 서로의 현재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다. 순자야, 너 진짜 많이 변했다. 영희 언니가 말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말수가 적더니 이제는 할 말도 많고. 나는 웃었다.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표현하고 싶어졌다. 숨겨둘 것도 별로 없었고 가식을 부릴 이유도 없었다. 2012년 나는 평생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다. 민수와 은영이가 부모님 결혼 35주년 기념으로 일본 여행을 선물해 준 것이다. 철수와 단둘이 떠나는 여행이었다. 비행기를 타는 것도 처음이어서 떨렸지만 새로운 경험이 신기하고 즐거웠다.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시면서 즐기세요. 민수의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아이들이 이렇게 효도해 주다니. 일본의 깨끗한 거리와 친절한 사람들, 아름다운 정원들을 보며 감탄했다. 특히 교토의 고찰들이 인상 깊었다. 오랜 세월 동안 보존되어 온 건물들을 보며 역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우리나라도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자랑스러웠다. 우리나라 경복궁도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철수가 말했다. 맞아요. 우리 것이 더 아름다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하루하루의 소소한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다. 손주들과 놀아준 이야기, 철수와 나눈 대화, 동네에서 본 꽃들, 텔레비전에서 본 재미있는 프로그램. 별것 아닌 일들이지만 적어두면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일기를 쓰면서 나는 깨달았다. 행복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따뜻한 차 한 잔, 손주의 웃음소리, 철수와 나누는 대화. 그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었다. 2010년대 중반 세상은 더욱 빠르게 변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사람들은 언제나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손주들도 어린 나이부터 그런 기기들을 능숙하게 다뤘다. 나는 따라가기 어려웠지만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민수가 나에게 스마트폰을 사줬다. 엄마, 이거로 우리랑 영상통화도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복잡해서 사용하기 어려웠지만 지훈이가 차근차근 가르쳐 주어서 조금씩 익혔다. 손주가 할머니를 가르치는 우스운 상황이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즐거움이 있었다. 할머니, 이거 누르면 카메라가 나와요. 그러면 저랑 통화할 수 있어요. 지훈이가 신이 나서 설명했다. 신기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다니. 카카오톡으로 가족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사진도 공유하게 되었다. 멀리 있어도 가까이 느껴지는 기분이었다. 기술의 발달이 가족 간의 소통을 더 쉽게 만들어준 것 같아 고마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다. 사람들이 기계에만 의존하다 보니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다. 손주들도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웠다. 가끔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렴. 내가 할 수 있는 조언이었다. 2016년 철수가 정년퇴직했다. 40년 넘게 다닌 회사를 떠나는 날, 그는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제 뭘 하고 살지?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 생긴 거잖아요. 퇴직 후 철수는 한동안 무료해했다. 오랫동안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적응이 어려웠다. 나는 그런 남편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다. 산책, 독서, 영화 감상, 요리.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일들이었다. 당신도 이제 좀 쉬어요. 평생 일만 하고 살았잖아요. 내가 말하자 철수가 웃었다. 그런데 막상 쉬려니까 어색해요. 얼마 후 철수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다. 오랫동안 쌓인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보람 있는 활동이었다. 아이들이 철수 할아버지를 좋아해서 나도 뿌듯했다. 나도 새로운 취미를 찾았다. 서예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젊은 시절 글자를 배우고 싶어 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났다. 붓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는 시간이 명상 같았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안해졌다. 할머니 글씨 정말 예쁘다. 서연이가 내가 쓴 글씨를 보며 감탄했다. 나는 기분이 좋았다. 이 나이에도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손주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큰 기쁨이었다. 지훈이는 중학생이 되어 키도 많이 컸고 서연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제법 의젓해졌다. 아이들은 각자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지훈이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았고 서연이는 음악을 좋아했다. 할머니, 저는 나중에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지훈이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개발자가 되렴. 게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손주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다. 2020년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가 우리 일상도 바꾸어 놓았다. 갑자기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워졌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했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불편했지만 건강을 위해 참아야 했다. 뉴스에서는 매일 확진자 수를 발표했다. 무서운 숫자들이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하다고 해서 더욱 조심해야 했다.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손주들을 자주 볼 수 없게 되어 아쉬웠다. 대신 영상통화로 안부를 확인했다. 화면 속의 아이들을 보며 그립다는 마음이 더욱 커졌다. 직접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싶었지만 서로의 건강을 위해 참아야 했다. 할머니,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만나고 싶어요. 서연이가 화면 속에서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화면으로 보는 것과 직접 만나는 것은 다르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철수와 나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지난 추억들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했다. 오랜만에 여유롭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나는 이 시기에 더 많은 책을 읽었다. 도서관에 가기 어려워서 민수가 전자책 리더기를 사줬다. 처음에는 종이책과 다른 느낌이 어색했지만 익숙해지니 편리했다. 많은 책을 한 번에 저장할 수 있고 글자 크기도 조절할 수 있어서 좋았다. 요리에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집에서 먹는 시간이 늘어나니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보고 새로운 요리에 도전했다. 철수는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어서 보람이 있었다. 오늘 음식은 뭐가 특별해요? 맛이 다르네요. 철수가 물었다. 유튜브에서 배운 건데 어때요?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렸다. 교회에 가지 못하는 대신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시청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집에서도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2021년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나와 철수도 백신을 맞았다. 주사를 맞을 때는 조금 아팠지만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과학의 발달에 감사했다. 점차 상황이 나아지면서 손주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마스크를 쓰고 만나긴 했지만 그래도 직접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지훈이는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고 서연이는 중학생이 되어 있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놀라웠다. 할머니, 저 이제 키가 할머니보다 커졌어요. 지훈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말 그랬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나는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상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친구들과 만나는 즐거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들이 모두 감사한 일이었다. 2022년 나는 71세가 되었다. 71년의 세월을 돌아보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전쟁의 폐허에서 태어나 가난 속에서 자랐지만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왔다. 배움에 대한 갈증으로 시작된 내 인생은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평안한 노년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손주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여전히 내 삶의 큰 기쁨이었다. 지훈이는 대학생이 되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그의 꿈인 게임 개발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서연이는 고등학생이 되어 음악에 더욱 몰두하고 있었다. 피아노와 성악을 배우며 예술가의 꿈을 키우고 있었다. 할머니, 저 이번에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지훈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나는 그 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손주가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았다는 것이 기뻤다. 정말 잘했구나. 계속 열심히 하렴. 서연이도 학교 음악회에서 독창을 맡게 되었다고 했다. 할머니, 꼭 보러 와주세요. 나는 물론 갈 거라고 약속했다. 손주의 무대를 놓칠 수는 없었다. 음악회 당일 서연이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재능이 있는 줄 몰랐다. 민수와 은영이도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있었다. 민수는 IT 회사에서 임원까지 승진했고 은영이는 자신만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다. 두 아이 모두 자신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민수가 승진 소식을 전하며 말했다. 우리가 뭘 했다고. 다 내 노력이야.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다. 나는 이제 천천히 걷는다. 길가의 은행나무가 조금씩 노랗게 물들면 내 마음도 차분해진다. 긴 세월을 돌아보면 찬란한 장면보다 견디던 장면이 더 또렷하다. 버틴 날들이 나를 만들었다. 버티는 동안 나는 미워하지 않으려 애썼다. 미움은 에너지를 빨아먹고 삶을 더 무겁게 하니까. 대신 작은 것들을 좋아하려고 했다. 따뜻한 국 한 숟갈, 마른 빨래의 냄새, 저녁에 켜는 작은 스탠드 불빛 같은 것들. 철수와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 5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았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것들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이제 안다. 어느 날 저녁 철수와 함께 차를 마시며 앉아 있는데 그가 조용히 말했다. 순자야, 고마워. 뭐가요? 그냥
다 고마워. 함께 살아줘서, 함께 늙어줘서. 나는 철수의 손을 잡았다. 저도 고마워요. 71년을 살아오며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도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평안한 시간이 온다는 것을. 가끔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은 많이 늙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졌다. 하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온 증거다. 웃음 주름, 걱정 주름, 사랑의 주름. 모두 소중한 것들이다. 손주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것이다. 어떤 시대에 살게 되든 배움을 멈추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인생은 길고 그 길 위에는 분명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최근에 지훈이가 물었다.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예요? 나는 한참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지금이야. 너희들과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 정말 그랬다. 과거의 어떤 순간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고, 손주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철수와 나는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있다. 이보다 더 바랄 게 있을까? 나의 이야기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의 인생이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한국 현대사 71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전쟁과 가난, 성장과 발전, 민주화와 변화의 시대를 모두 살아온 한 여자의 기록이다. 어린 시절 학교단 밖에서 들었던 선생님의 목소리부터 공장에서 흘린 땀과 눈물, 아이들을 키우며 느꼈던 기쁨과 걱정, 손주들과 나누는 따뜻한 시간까지,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소중한 조각들이다. 이제 나는 알고 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냐라는 것을,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텼느냐라는 것을, 그리고 얼마나 크게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나는 진실하게 살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계절이 바뀌고 손주들이 자라고 세상이 변해도 사랑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사랑 속에서 나는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나 순자의 일생이다. 1951년 전쟁의 폐허에서 태어나 2022년 평안한 노년을 맞이한 한 여자의 이야기. 평범하지만 소중하고 힘들었지만 아름다웠던 내 인생의 기록이다.